오늘 하루 이슈의 중심 최경영의 최강시사. 네, 클래스가 다른 나라, 차원이 다른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지난 25일 본격 대선 출마 선언을 한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 저는 아닌 것 같고요. 현재까지 제주도지사 최근에 공식 사퇴를 했습니다. 제주도지사직을. 예, 보다 공격적인 대선 행보에 나서고 있죠. 국민의힘 대권주자 원희룡 제주지사, 원희룡 후보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제가 이렇게 좀 헛갈리게 말씀드린 게 25일에 대선 출마 선언하시고 1일에 지사직을 사퇴를 하셨는데 사표 수리를 아직 못 받으셨다고요? 처리 기간이 열흘이 걸리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내일까지가 현직 지사고요. 예. 모레부터는 예. 그냥 제주도민으로 돌아옵니다. 예. 현직 지사세요, 아직. 예. 예, 내일까지. 예, 내일까지. 그런데 너무 빨리 내신 거 아니에요? 진작에 내려고 했는데요. 예. 코로나 확진자가 예. 갑자기 느는 바람에 예. 인수인계를 좀 더 철저히 하기 위해서 한 2주 더 늦췄죠. 왜냐하면 예. 경선 일정이 이미 다 예고가 돼서 이제 서서히 가속이 붙기 시작했잖아요. 예. 경선과 도정을 함께 한다는 것은 제 경험상 실제로는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억지로 가능한 것처럼 하면서 예. 뭐 도지사로서 갖고 있는 예산, 뭐 예. 인력, 그다음 여러 가지 홍보 수단 이런 것들을 자원을 활용하는 것은 소위 지사 찬스를 이용하는 거죠. 그건 제 양심과 공직윤리상 제 스스로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재명 후보를 강하게 비판을 하신 거잖아요. 네. 지금 뭐 지사직을 유지하는 게 오히려 이재명 후보 측은 그게 도정을 책임지는 지사의 자세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 봐야 2달 더 하는 건데요. 예. 경선 끝나고 만약에 예. 후보로 선출이 되면 그때 그만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때 도정 책임은 어떡할 겁니까? 마찬가지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오히려 권한 대행에게 예. 인수인계를 철저히 해서 예. 책임과 권한을 다하도록 하는 게 더 책임 있는 자세다. 저는 그렇게 봤고요. 예. 이재명 지사가 뭐 도지사의 1시간은 도민 1,300만 원 시간하고 값어치가 맞먹는다. 그렇죠. 이런 명언을 남겼잖아요. 예. 근데 지금 연가 쓰고 연가 아마 다 썼을 텐데. 연가를 쓰고 이제 경선을 해야 되는 거군요. 일과 중에는 경선 활동을 못 하게 돼 있죠. 그렇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하고 있냐면 예. 전국 도지사들하고 MOU 맺어가지고 온갖 명분을 갖다 붙여가지고 업무 협약을 위해서 지방으로 출장 간 걸로 처리해서 1박 2일 거기서 경선 일정 소화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예. 이런 도지사의 시간. 그다음 홍보비가 전체적으로는 수백억, 기본소득만 한 30억 홍보비를 썼는데 예. 지금도 계속 홍보비 지출되고 있죠. 최근에는 보니까 그 경기도 학부모와 어린이들에게 예. 낱말 퍼즐풀이 이거 퀴즈를 냈는데 정답이 기본소득이더라고요. 문제 제출 출제자는 이재명이에요. 그게 경기도와 관련이 있느냐. 네. 이런 말씀이시네. 본인의 도정과 예. 경선은 구분이 돼야 된다. 분리돼야 된다. 예, 이걸 눈 가리고 예. 아웅한다고. 예. 물론 불법은 아니에요. 예. 온갖 편법을 동원하고 있는데요. 저는 편법도 사실상의 양심과 공직 윤리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기본소득은 본인이 이제 대선 후보로서 주장하는 건데 그걸 경기도정에 교묘히 활용하는 거는 어린이들 낱말풀이 퍼즐 퀴즈에다가 그걸 출제했는데 출제자가 이재명이에요.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제 지사 찬스다. 개인 경선에 이용하는 거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따끔하게 이제 비판을 해 주셨고요. 야권 내 대선 주자들 간 판세는 어찌 보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그 홍준표, 유승민, 원희룡 이런 대단하신 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최재형이랄지 윤석열 후보가 아직까지도 야권에서는 압도적이란 말이죠. 왜 그런 것 같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 이게 다 문재인 대통령이 만든 결과죠. 문재인 대통령이 때렸으니까 예. 그 대척점에 선 사람이 국민들이 볼 때는 문재인의 탄압을 받고 맞서 싸운 사람이니까 예. 우리 국민들은
탄압을 받는 사람, 맞서 싸우는 사람 여기에 대해서 자기의 정권에 대한 비판을 이렇게 투영시키는 게 강하잖아요. 예. 그런 면에서는 문재인 정부와 치열하게 싸운 점에 대해서는 당연히 높이 평가를 하고요. 예. 근데 문제는 앞으로 국가를 누가 잘 더 운영할 것이냐. 문재인 정부보다 나은 대한민국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예.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문제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점에서의 검증 그리고 국민들이 누가 과연 준비되어 있고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경험과 실제 사람들과의 이 협력할 수 있는 이 토대가 갖춰져 있는지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죠. 그런 면에서 찬바람이 부는 것과 함께 국민들의 관심은 지금까지 누가 잘 싸웠느냐가 아니라 앞으로 나라를 누가 잘 운영할 것인가 이 문제로 초점이 옮겨간다고 봅니다.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만한 제목이다라고 보십니까? 윤석열 후보가 이제까지 한 메시지를 통해서 봤을 때. 윤석열 총장의 경우에는 본인도 얘기하는 게 공정과 상식이잖아요. 예. 근데 그 공정을 부인하는 스스로 그건 무너뜨리는 측근들의 발언과 행태가 최근 며칠 사이에 국민들 앞에 다 보여줬고요. 그게 뭐죠? 뭐 누구는 멸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멸치, 고등어, 돌고래? 예. 그래서 저는 대표적인 측근 리스크라고 봅니다. 예. 공정이라는 그나마 있는 하나의 그 지지의 이유를 측근들이 무너뜨리고 있는 거죠. 예. 과연 이 측근들이 도움이 되는 건지 엑스맨인지 그 리스크에 대해서 본인들도 그렇고 캠프 차원에서 그리고 정권 교체를 바라는 우리 국민들 차원에서 냉철히 봐야 됩니다. 또 하나는 공정과 상식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 윤석열 총장이 이 정치 참여 선언 그다음 입당한 이후에 한 이야기들 보면 스스로 상식에 못 미치는 그런 발언 그리고 그런 생각들을 너무 많이 국민들한테 던졌어요. 예를 들어서 120시간 노동시간 그다음 부정식품 선택권 후쿠시마 방사능 유출이 없었다. 다른 지역이 있으면 밀란이 일어났을 거다. 뭐 등등.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단순히 뭐 정책이나 비전이 준비가 덜 돼 있고 학습이 덜 돼 있다라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일상의 삶과 연결되어 있는 문제이고 이런 것은 어린이들은 어린이들대로 그리고 어르신들은 어르신들대로 주부들은 주부들대로 나름대로 다 가치관과 삶의 경험이 있는 문제들이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것을 바라보는 시각이 상식에 못 미친다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심각한 물음표가 던져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멸치, 고등어, 돌고래는 정진석 의원의 발언인데 근데 이제 윤석열 후보 캠프 쪽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지율이 워낙 높기 때문에 우리는 좀 다른 측면에서 관리를 해 주는 게 그래도 대형 슈퍼스타로 우뚝 서는데 국민의힘도 좋고 우리도 좋고 서로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주장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게 공정한가요? 아니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윤석열 총장의 내거는 가장 핵심 가치가 공정이라면 모든 것을 공정에 비추어서 판단하고 실천하는 것을 보여줘야 그게 살아있는 공정 아니겠습니까? 그 공정은 검찰 수사 칼을 휘두를 때만 공정이고 정치권에 들어오면 특별 대우를 받아야 되는 건가요? 그렇게 또 윤석열의 공정은 그래서 제가 어제 그렇게 얘기했죠. 동물의 왕국식 공정이냐? 대답해 봐라. 윤석열의 공정은 그러니까 무슨 공정이냐? 묻는 것이죠. 그렇게 또 비판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준석 대표하고 윤석열 후보 간의 어떤 힘겨루기라고 해야 될까요? 서로 간에 좀 삐걱거리는 거는 삐걱거리는 게 맞습니까 일단? 서로 간에 오고 가는 그 말과 느낌이란 게 있잖아요. 그리고 뭐 저는 내부에 있다 보니까 팩트도 뭐 많이 알고 있습니다만은 아슬아슬합니다. 아슬아슬합니까? 근데 원희룡 후보 쪽에 전화를 해서 신지호 의원이 뭐 이걸 보이콧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렇게는 말 안 했다라고 지금 본인은 이야기하니까
뭔가 좀 가지 말자 당 행사에 그런 정확히 뭐라고 했나요? 그 세세한 것을 예. 뭐 이야기하는 것은 아직 경선이 시작도 안 된 마당이고 안 돼서 저는 원팀을 강조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예. 제 스스로의 취지와도 안 맞기 때문에 그렇죠. 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언급은 하지 않겠고요. 아무튼 지켜보고 있고요. 근데 제가 오히려 강조하고 싶은 것은 예. 오늘 모처럼 그 기회를 주셨으니까 저는 예.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가 현재 경선준비위원회라고 지금 구성이 돼 있거든요. 경선준비위원회는 당헌에 있는 조직도 아니에요. 경선 후보들에 대해서 오라가라 아니면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이 돼야 되는 거고요. 예. 당헌에 있는 예. 이건 8월 23일 날 구성되도록 돼 있어요. 아직 저희들도 당의 후보로 등록도 안 된 상태거든요. 예. 등록은 8월 30날부터 하게 돼 있어요. 예. 그러면 경준위 경선준비위원회라는 것은 경선에 관한 다양한 아이디어 기획안을 브레인스토밍을 해서 제출을 하면 그런 것을 최고위원회와 선관위에서 결정을 해서 하도록 돼 있고요. 예. 선관위도 역대 보면 공정성이 가장 문제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당 외의 인사 또는 당 내에서도 이미 일선에서 떠나 있는 명망 있고 신망이 높은 인사를 모셔다가 선거관리위원회를 했지 지금처럼 현역 의원들 얽히고 설켜 있는데 경선준비위원회라고 여기서 모여가지고 여기서 컷오프를 몇 명을 하니 아니면 뭐 뮤직비디오를 찍느니 아니면 뭐 서로 뭐 리얼리티 뭐 프로그램을 하니 이런 식으로 홍보 기획 안에 대한 이 내용을 경준위가 일일이 지금 확정된 것처럼 앞질러 가는 것도 월권일 뿐만 아니라 예. 문제는 이 아이디어들의 상당 부분이 이준석 대표 자신으로부터 나오고 있다는 데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인데요. 예. 하나는 공정성 시비에 이게 휘말렸을 때 최후의 보루가 없어지게 됩니다. 당대표가 관련이 되면. 예. 또 하나는 당대표는 그런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당대표는 후보들 간에 또는 이 지금 민주당과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뭐 당장 이번 주만 해도 간첩 사건부터 백신 문제부터 얼마나 지금 국민들이 이 정부에 대한 아주 강력한 이 견제와 투쟁을 원하는 것들이 많습니까? 예. 당대표는 민주당과 정권에 맞서서 전체적인 그 이 투쟁의 총지휘를 해주고 그다음 당내의 문제들 특히 경선에 시비가 걸린 거에 대해서는 절대 중립에 서야 됩니다. 앞으로도 그 이준석 대표가 경준이나 아니면 선관위가 구성된 이후에 거기에 대해서 일일이 뭐 경선 프로그램이 이게 좋다 저게 좋다 뭐 압박 면접을 한다 뮤직비디오를 만든다 이런 식의 관심도 저는 끊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부작용이 매우 클 수 있습니다. 당대표 직속의 대선 후보 검증단 만들겠다고 했잖아요. 이준석. 검증단은 선관위 밑으로 가야죠. 당대표 직속으로는 안 된다. 아니 당대표 밑으로 가면 전부 1등 주자만 지금 공격하려고 자료 요청을 할 텐데 예. 그러면 당대표 직속에서 1등 주자 상대로 이 자료 내라 저 자료 내라 계좌 공개해라 제출해라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게 공정성 시비가 생기고 만약에 불리한 내용이 나와서 이게 당대표의 음모론에 휘말리면 누가 그 싸움 말리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경선 과정에서 불거질 수 있는 모든 최악의 사태를 대비해서 당대표는 최후의 보루로서 있어야 되는 거고요. 선관위원장도 그보다 더 최후의 보루로서 외부 인사 또는 당내에 명망 있는 인사 누구도 이의 제기를 하지 않는 인사로 이게 와야 되는 거고 예. 이게 역대 모든 대선과 경선이 그랬고 심지어는 민주당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당대표도 그렇고 아까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이제 윤석열 후보에 관해서는 공정을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너무 본인들 위주로 나서고 있다는 생각이신가 보네요. 그런 측면에서 아슬아슬하다? 그 지금 입당한 이제 신입 이제 가족들이죠. 예, 신입 가족들. 예. 정책에 대해서는 준비가 안 돼 있거나 예. 아니면 상식 이하의 답을 하면서 자질론에 지금 시비에 휘말리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서 어떤 정책과 비전도 제대로 내놓지 못하면서 이제 현역 의원들 이제 거기에 가담하고 싶어서 이제 급한 현역 의원들 서로
그 영입 경쟁을 하고 있잖아요. 예. 비유를 들자면 아니 살림 잘하고 우리 경영 사업을 키워줄 외부 인사로 영입을 했더니 예. 그게 아니라 얼마 남아 있지도 않은 그 가상한 상속 싸움 하는 데만 서로 그냥 관심이 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점에서 정책은 안 만들고 개파만 만드는 이런 점에서는 그분들이 생각하는 당, 그분들이 생각하는 정치, 그분들이 생각하는 동료, 네. 원팀 이게 저는 기본이 안 돼 있다고 봅니다. 원희룡 후보의 정책은 뭡니까? 정책 이전에 예. 제가 대선에 뛰어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예. 이재명 후보에 맞서서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저밖에 없다라고 저는 확신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후보에 왜냐하면 맞서서. 예. 예, 이재명 후보가 인성에도 문제가 있고 예. 공약의 실현 가능성에도 황당할 정도로 문제가 많지만 예. 그래도 무시할 수 없는 가장 강력한 후보라고 봅니다. 예. 그럼 여기에 맞서서 정책이면 정책, 토론이면 토론, 그리고 국정 운영을 바로 맡을 수 있는 경험과 미래에 대한 준비된 능력 이런 점에서라든지 예. 아니면 어떤 네거티브 공세에도 흠집 없이 끝까지 예. 국민들의 검증을 통과할 수 있는 이런 면 그리고 보수의 정통성에서의 일체감이라든지 예. 중도 확장성에서 제가 개혁적인 정책들을 내놨을 때 그게 저의 인생의 역정과 정치의 저의 철학과 이게 맞아야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지금의 지지율이 아니라 본선 경쟁력을 생각한다면 이재명에 대항해서 비전과 정책 능력으로 당당히 제압할 수 있고 그러면서도 인성과 리더십의 자질면에 있어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주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에 맞서서 누가 이길 수 있느냐, 누가 필승 후보이고 본선 경쟁력이 있냐 이런 점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이 발견하게 될 시점이 오고 있다고 봅니다. 역으로 보면 윤석열 후보 깨끗하지 않고 실력도 별로 없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까? 저는 그런 결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 국민들이 그런 점에서 현재의 지지율이 아니라 본선 경쟁력을 놓고 그런 점들을 정말 끝까지 파헤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점에서 과연 진정한 가치와 경쟁력이 어디 있을지 예.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저는 반드시 발견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관련해서 그 나의 실력이다 이런 정책이 그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현재 제가 공식 발표한 정책은 세 가지입니다. 예. 우선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코로나로 생존이 무너진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우선 살려놓고 예. 또 이분들의 앞으로의 생존 능력을 키워주는 담대한 코로나 회복 프로젝트 저는 100조 원을 50조 원은 손실보상 50조 원은 앞으로 미래의 경쟁력으로의 전환기금으로 써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100조 원을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그렇습니다. 와, 예. 예. 왜냐하면 올해만도 추경 예산으로 벌써 40조 썼어요. 예. 그러면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위로금으로 뿌리고 있는데 예. 이렇게 하면 그때는 인심을 얻을지 몰라도 이 사이에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아예 몰락해버립니다. 다시 살릴 수도 없어요. 예. 이것은 빈민이 돼서 복지의 부담이고 우리 경제에 있어서는 경제가 서로 순환하는 경제의 고리가 무너지기 때문에 한국 경제 전체의 성장에도 악영향을 주죠. 예. 그래서 생존의 문제를 가장 시급해야지 무슨 불편에 대한 위로금을 주는 데다가 국가가 예. 재원을 씁니까? 그러니까 예. 이런 점에서 코로나 담대한 회복 프로젝트 이게 제 1호였고요. 2호는요? 2호는 지금 문재인 정권 들어서 집값 폭등으로 예. 모두가 내 집 마련의 꿈을 포기해야 된다라는 지금 극단의 절망 속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공급도 하고 전세 대란도 해결을 해야 되겠지만 예. 집 살 수 있는 희망을 주기 위해서 무주택자 그중에서도 우선 신혼부부부터 시작해서 집값의 절반을 국가가 지분 투자를 해 주겠다. 그러면 국가가 지분 투자를 해 주겠다? 예, 국가가 예. 50% 지분까지 국가가 자 9억짜리 아파트면 4억 5천만 원을 국가가 투자를 하겠다. 그러면 본인은 예. 4억 5천만 원만 내고 일단 자기 집으로 소유권을 갖고 살다가 예. 국가 지분을 인수하려면 인수하고
예. 인수할 돈이 안 되면 계속 실거주만 하고 예. 대신 이걸 양도 처분해서 집값으로 인한 차익을 얻으려면 만약에 절반만 처분하면 집값의 반만 가져가든지 예. 아니면 이제 그걸 집값이 오르는 시기에 이걸 내가 100% 지분을 가졌다가 나중에 팔겠다 그러면 국가 지분을 사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영모기지론하고 약간 비슷한 구조네요. 영모기지는 예. 자기가 사놓고는 그것을 국가에다가 부채를 갚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국가 지분 투자는 모기지가 아니라 국가 지분으로 확정적으로 있기 때문에 원금 상환을 안 해도 돼요. 선택권을 본인한테 주는 거죠. 재원 마련이나 이런 거는 나중에 좀 이야기를 하고요. 연간 7조면은 이거를 SPC나 신탁기금을 만들어서 22조를 가지고 9억짜리 아파트 5만 가구를 매년 국가가 투자를 해줄 수 있습니다. 9억짜리 아파트 5만 가구를 만약에 그보다 저렴한 아파트면은 곱하기 2, 곱하기 3 갈 수가 있죠. 부동산 가격이 내려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아닙니다. 만약에 부동산 값이 내려가는 경우에는 10년 이내에 대해서는 내려가는 부분을 국가가 보험 처리, 재보험 처리를 해서 안아주고요. 10년이 지난 다음에 집값이 내려가는 내려가는 거에 대해서는 그건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된다고 보죠. 알겠습니다. 여기에 보험 기법도 저희들이 도입을 할 겁니다. 그 시간이 지금 지났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번째 공약까지 좀 들어보고. 세 번째는 어저께 발표했는데요. 청년 교육 카드입니다. 청년 교육 카드. 지금은 반값 등록금이나 무상대학은 대학생만 혜택이 가잖아요. 그리고 이 취업 준비생들은 고용노동부의 내일 배움 카드로 굉장히 요건도 까다롭고 교육의 질도 떨어지는 직업훈련을 받고 있는데요. 이걸 통폐합해서 만 18세가 되면 고3 학생들 모두에게 10년 동안 자기의 선택으로 쓸 수 있는 2천만 원의 교육 목적의 카드를 줍니다. 10년 동안 2천만 원. 그러면 대학을 가게 되면 등록금, 직업훈련을 받게 되면은 직업훈련비. 그다음 만약에 자기가 창업을 하겠다 그러면 창업준비금으로 쓸 수 있는 그 돈을 2천만 원 한도에 내에서 지금 재난지원금 카드처럼 본인들에게 그 돈을 넣어서 18세 이상 모든 청년에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금으로 소비하도록 뿌리는 게 아니라 교육 목적으로 자기 능력 개발 목적으로만 쓸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투자하면 이분들이 취업해서요. 나중에 이 예산이 1년에 지금 한 3조 정도 추가가 들어가는데 세금을 저는 10조는 소득세를 더 낼 수 있다고 봅니다. 검증은 다음번에 한 번 더 와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감사하고요. 원희룡 제주지사 국민의힘 대선 예비 후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공정, 공익, 그리고 균형.